매달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혈압약이 어르신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대철입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겪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 바로 혈압약 과다 복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피곤하십니까? 일어설 때마다 세상이 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우신가요? 이유 없이 온몸에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으십니까? 제발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증상의 주범이 어쩌면 매일 아침 무심코 삼키는 그 작은 약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담당 의사와 현명하게 상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계획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제멋대로 약을 끊으라는 위험한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 건강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프면 약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다고 진단받으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과잉 진료의 문제입니다. 특히 60을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혈압약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처방하는 일은 병원에서는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약은 우리를 치료해야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약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앉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운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이것은 혈압이 너무 낮아져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셋째, 전반적인 기력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하던 계단 오르기나 집안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신호는 바로 낙상 위험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평생 누워 지내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혈압약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심해지면 이 낙상 위험은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합니다. 의학계에는 제이커브 현상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혈압과 사망률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모양이 알파벳 J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혈압을 너무 과도하게 낮추었을 때,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사망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오히려 다시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랜싯에 실린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는 말은 적어도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겪었던 아찔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수축기 혈압이 7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매일 약을 챙겨 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와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몇 년 전 처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혈압 자체가 아닌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 명의 진짜 범인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범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약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인슐린 열쇠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배를 눌러도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혈액 속에는 쓰이지 못한 혈당과 과도한 인슐린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과도한 인슐린이 우리 몸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장의 염분을 축적시켜 혈압을 무섭게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드시는 흰쌀밥, 국수, 빵, 떡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주된 연료가 됩니다. 두 번째 범인은 동맥경화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혈관이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혈관은 오래된 수도 파이프처럼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좁고 딱딱한 파이프로 물을 보내려면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나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피를 제대로 보내주려면 딱딱해진 혈관을 뚫고 지나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더 강한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약으로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로 가는 물줄기를 억지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 인지기능 저하, 심하면 뇌세포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혈압은 병의 이름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동맥경화입니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 숫자만 억누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전략 말입니다. 그 전략의 첫걸음은 바로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내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바로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가장 뛰어난 의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꾸준함과 작은 수첩 하나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황금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와 과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2주 행동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도구는 가정용 혈압 측정기입니다. 요즘에는 비싸지 않고 성능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것은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꼭 정해진 시각에 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 점심 식사 후 잠시 쉬는 시간, 저녁에 편안하게 TV를 보실 때처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측정 결과를 작은 수첩, 바로 혈압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적지 마시고 날짜와 시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적으신 후에 그 옆에 당시의 몸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두십시오. 예를 들면 조금 어지러움, 기운 없음, 컨디션 좋음과 같이 적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내 혈압계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이 혈압 수첩과 함께 어르신의 혈압 측정기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앞에서 먼저 병원 기계로 혈압을 재고 곧바로 어르신의 기계로 다시 한번 재보는 것입니다. 두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면 어르신의 기계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측정값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꾸준히 기록한 이 혈압 수첩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왠지 어지러운 것 같아요 라는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어르신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사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수첩을 손에 쥐셨다면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숫자가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손에 들린 그 혈압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2주간 어르신 몸이 보내온 목소리를 담고 있는 소중한 편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편지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숫자가 괜찮다는 신호이고 어떤 숫자가 도와달라는 절박한 경고 신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는 혈압계에 표시되는 두 개의 숫자 중 위쪽에 있는 큰 숫자,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어르신의 혈압 수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측정된 수축기 혈압이 120, 110, 심지어는 100 아래로 자주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강력한 경고 신호, 즉 빨간 깃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낮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에게 혈압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압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의 연료가 부족해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적어두신 몸 상태에 대한 메모를 함께 보십시오. 만약 수축기 혈압이 110 언저리를 기록한 날에 일어설 때 핑 돈다, 오후 내내 무기력했다, 머리가 멍했다와 같은 증상이 함께 적혀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낮은 혈압 수치와 불편한 몸의 증상이 일치하는 순간 우리는 혈압 약 과다 복용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던 핵심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을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이상적인 혈압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7년 미국의 내과 학회와 가정의학회는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으로 조절되면 충분하며 굳이 130이나 120까지 공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하강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4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120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을 너무 낮은 회전수로만 돌리면 오히려 덜덜거리고 힘을 못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적절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르신은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셨습니다. 혈압 수첩의 데이터가 이런 경고 신호들을 보여준다면 어르신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사에게 찾아가 당당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의사와 대화하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최종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그 결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강력한 데이터를 무기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의사와의 현명한 대화법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완전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대화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무작정 선생님, 저 약 끊을래요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뿐입니다. 대신 훨씬 더 현명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혈압 수첩을 꺼내 의사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2주간 집에서 혈압을 꾸준히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축기 혈압이 종종 110 아래로 나오고 그런 날에는 제가 좀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먹는 약의 용량을 조금 조절해 볼 수 있을지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몸을 관찰했고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며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매우 합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좋은 의사라면 환자의 이런 주도적인 노력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물 조절과 함께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2가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놀랍게 변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음식이 약이라는 원칙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매일 드시는 흰쌀밥의 양을 딱 절반만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두부나 콩, 나물 반찬으로 채워보십시오. 매 끼니마다 드시는 김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훌륭한 유산균 공급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매일 딱 30분만 시간을 내어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십시오. 헬스장에 갈 필요도 힘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팔을 힘차게 흔들며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최종적으로 3단계 계획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주간 혈압을 기록하십시오. 둘째, 수축기 혈압 120 미만과 몸에 불편한 증상이라는 경고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와 현명하게 상담하십시오. 어르신들은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한 활력과 맑은 정신으로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더 이상 습관처럼 복용하는 약 한 알이 그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명한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르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